SK하이닉스는 보신 것처럼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 들어 등락이 심했습니다. 투기성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지나치게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거래소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는데 자세한 현재 상황과 개선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시장 감시가 좀 과도했다 이런 지적에 거래소가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간본부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CFD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시세조정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 안내를 위해 도입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종가가 1년 전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또 최근 15일 중 최고가를 기록해 어제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는데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내야 해 미수 거래가 막히고 신용용자도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에서만 발생한 문제는 또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현대로템과 현대약품이 그간 주가 급등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모두 7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인 44건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시장 경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투자 위험 지정 건수도 올해 7건으로 지난해 7배에 달합니다. 기존에는 투기성 수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가 70%를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쿠팡 사태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나흘 연달아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 이후 등락이 심했던 쿠팡의 이용자 수가 평소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쿠팡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연일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 9시 30분쯤부터 수사 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서울 송파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고 쿠팡 내부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쿠팡의 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이게 사태 직후부터 늘었다, 줄었다, 변동성이 심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보면 사태 전후 유의미한 이용자 수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수는 사태 직후 1,800만 명까지 오히려 급증해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집계엔 구매가 아닌 단순 접속자 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출 소식을 듣고 비밀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소비자들의 접속이 급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용자 수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8일 기준 1,592만 명까지 줄었는데요. 이는 사태 직전, 그러니까 쿠팡의 평소 이용자 수와 같은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새벽식품 배송 등에서 쿠팡의 입지가 워낙 확고했던 만큼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큰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 또 문제가 됐던 건 탈퇴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쿠팡만의 문제였을까 싶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다른 대형 플랫폼들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이게 배달의 민족과 멜론 같은 곳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는데 이곳들은 탈퇴하려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네, 우선 배달의 민족에서 탈퇴를 하려면 최대 7단계를 거쳐야 하고 요기요 역시 5단계에 달합니다. 배민의 경우 마이배민에서 내 정보 수정 등으로 이동을 거쳐 탈퇴 메뉴가 나타나도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여기에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탈퇴 절차가 추가됩니다.
멜론드 해지 절차가 7단계에 달하는데요. 특히 내 정보 메뉴에 들어가도 탈퇴 관련 안내가 없어 고객 스스로 여러 메뉴를 눌러보면서 해지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들이 좀 고질적인 공통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일단 쿠팡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쿠팡 앱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으로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쿠팡은 탈퇴 단계에서 PC 버전 이동을 없애고 주관식 설문조사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LG U+에서도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결국 LG U+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원인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다며 기존 사건 일정과 조율해서 현장에 나가서 LG U+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LG U+에서는 지난 6일 익시오라는 AI 앱 이용자 36명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또 통화 내용 요약 등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유출이 되는데요. 회사는 계보위에 임시 저장 공간이 캐시 설정에 실수가 있었고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LG U+가 익시오에 대해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서버를 통해서 통화 요약 내용이 유출이 됐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는 통화 내용 요약 등의 일부 기능은 서버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다고 온전한 온 디바이스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벌어졌던 해킹 사태의 시작이었던 SK텔레콤의 소비자원 분쟁 조정도 끝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위한 3차 회의를 이제 다음 주 후반에 열기로 했고요. 이날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58명의 소비자가 해당 해킹 사고로 인한 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다만 소비자원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을 주라고 권고한 계보위 조정안도 SK텔레콤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회사를 상속받았을 때 예외 없이 상속세가 중요 이슈가 됐습니다. 수십 년 누적됐던 주식 가격의 상승분이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세금에 한 번에 반영되면서 경영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가 상장사도 비상장사처럼 현금 대신 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구체적인 검토의 내용이 뭡니까?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상장 주식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김 실장은 비상장 주식은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면서 지난번에 건의도 들어왔고 금액이 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가능했었다가 제도가 바뀌었던 걸 되돌리려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2013년도까지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상장 주식을 받은 뒤 주가가 내리게 되면 사실상 손해라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납세자가 직접 상장 주식을 현금화해서 납부하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현재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정도만 허용됩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들이 4조 7천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비상장사인 NXC 주식으로 납부한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최근 대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짧은 기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할 때마다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상장 주식 물납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고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은 규제의 강도가 셌던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런저런 예외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전세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대책 이후 약 2달 만에 나온 예외 조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고 하고 이를 입증하면 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지난주 은행권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11호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됐는데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까지 이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건 실수요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10월 29일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려는 사람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다만 예외를 실제로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그 디테일이 좀 중요하겠죠.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대출을 신청할 때 갖고 있는 집의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을 받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대출이 실행되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 등 주택의 처분 완료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예외 조치에 대해 기접수권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면제해 절세 통장으로 불립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 가입 대상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가입 대상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데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인 고령층에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통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라 나머지 30%는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기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당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저축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에 지난해 말 가입 계좌 수가 1,000만 건을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가 바뀔 때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막판 수요를 끌어모으려는 은행권들의 움직임들도 보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축소를 공지 중입니다. 내년부터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권에선 연말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한 경향이 있어 증권사보다 은행으로 신규 가입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내 부동산 1위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 전에 주요 보험사들도 뛰어들었죠.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이지스 주주 대표부터 매각 주관사 모건 스탠리까지 고소를 당했습니다. 매각 관련된 잡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수도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 이지스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선정됐는데 아직 이후 절차가 개시 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생명과 하나생명도 앞서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에 뛰어들었는데 외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생명은 가격 형성과 경쟁 방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어제 이지스 자산운용 최대 주주와 매각 주관사 모건 스탠리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매각을 두고 법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금융당국 심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직 이지스 자산운용은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를 대주주로 하는 변경 승인 신청은 아직 당국에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한 한국생명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당국은 우선 확정되지 않는 우협 대상자를 대주주로 보고 심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1조 원대 몸값 경쟁을 벌였던 인수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의협 선정 이후에는 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거치고 최종 거래 종료까지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힐하우스 측은 올해 내 심사를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쯤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한국생명이 반발하고 있고 또 힐하우스는 주관사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지켰다고 주장하면서 인수전 자체가 사실상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법적 다툼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흥국생명과 하나생명의 기회가 돌아갈지도 주목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어제 장 마감 전에 삼성화재 주가가 갑자기 뛰며 60만 원까지 돌파했죠. 오늘 개장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하루 사이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급등과 급락 배경에 대해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삼성화재가 60만 원을 넘고 다시 50만 원을 내려가고 주가가 좀 요동치는 모습인데 현재는 주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삼성화재 주가는 20% 넘게 떨어지며 49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삼성화재는 어제 48만 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장마감 직전 28%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한동안 40만 원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삼성화재 주가가 이례적으로 뛰면서 시장에서는 주문 실수를 뜻하는 팻핑거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 급등락하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종가 급변을 이유로 삼성화재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정말 투자 주문 실수였다 이러면은 다른 원인이 없는 건데 단기 급등락에 또 다른 추정되는 배경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관련 ETF가 삼성화재 편입 비중을 확대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하면서 일시적 쏠림이 발생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또 수급이 영향을 준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가 채 되지 않아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과 비교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맞춰 차익거래 청산 물량이 쏟아졌고 수급이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움직였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유동성이 적은 NXT 프리마켓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소규모 거래에 가격이 크게 움직이며 몸집이 큰 대형주들도 쉽게 상하한가를 찍는 일이 그간 빈번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요즘 항공업계에서 눕코노미라는 신조어가 화제입니다. 양옆 좌석이 모두 비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용객들에게는 좋은 의미지만 항공사들의 울상을 담은 표현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눕코노미 노선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산-괌 노선입니다. 지난달 7일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180석 규모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이 단 3명뿐이었습니다. 반면 기장과 부기장, 객실 승무원 등은 직원은 6명이 탑승했습니다. 승객보다 승무원이 더 많은 건데요. 겨울철 해외 휴양지 수요가 늘면서 해당 노선 승객이 50여 명 안팎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괌 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든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괌 노선 여객 수는 73만 3천여 명으로 138만 명을 기록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괌 노선은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운행하고 있는데 모두 한진그룹 계열입니다. 네, 이렇게 승객도 없는 비행기를 왜 계속 띄우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좌석 공급 유지 의무 규제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 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에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합병 후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여행 수요 급변 등의 외부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어제 공정위에 인천 괌 노선과 부산 괌 노선의 시정 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정부의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우선 이 의사협회가 이 사안을 두고 정부에 공문을 보냈죠.
네, 의협은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의협은 만약 주사 이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 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면택 전 의협 회장 역시 앞서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방송인 박나래 씨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부지검법에 고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살펴보죠. 네, 우선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가 의사 면허 보유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응급 환자나 가정 간호가 필요한 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A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를 했다면 이 행위만으로도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없이 공기순환이 좋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도 깨끗한데요. 모든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단계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9도, 광주 11도로 포근하겠고요.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세먼지는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이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공기질 쭉 양호한 가운데 일요일과 월요일,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가 한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